그럼 이제 3차 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차 시에 그 했던 것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복습의 개념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자 상거래에서는요, 전자 공간에서 전자적인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이다. 이거는 우리 앞차시에서 그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광의적인 의미, 그 다음에 협의적인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 상거래,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상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전자 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를 서로 간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 무결성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뭐 공인인증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인임을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말 그대로 인증서죠. 예. 그래서 망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이게 수신된 데이터 실체가 요구된 실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이 과정인데요. 단말기와 기지국 혹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접근 제어. 접근 제어라는 것은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허용되지 않은 행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자원의 이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접근 제어라고 하죠. 다시 한 말씀 올리면요, 허용되지 않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허용되지 않는 행동 위협에 대항하여 자원의 이용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이 있습니다. 비밀 보장. 그래서 각 개체 간에 전송되는 그러한 정보는 암호화에 의한 비밀 보장이 되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자료나 전송 자료를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비밀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고 있습니다. 무결성은요,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 내용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이 서비스를 바로 무결성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무결성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홍길동 그 다음에 암호는 1, 2, 3, 4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음날 다른 사람이 이것을 똑같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액세스했을 때 결국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바로 무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봉쇄라고 있습니다. 부인봉쇄는요, 어떤 정보에 관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부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서명자는 자신의 이러한 서명에 대해서 서명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B라는 이 수신자가요. 예를 들면 난 돈을 받지를 못했어 라고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거짓을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에서 부인봉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봉쇄는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기반 기술이 있는데요. 기반 기술은요 이 공개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비대칭키죠 이게. 그래서 공개키 또는 이제 비대칭키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그 비대칭키 반대말은 또 대칭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개키는요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20이라는 숫자를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어떤 사람은 2 곱하기 10이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4 곱하기 5가 될 것이며 뭐 이런 그러한 내용이요. 바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암호카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카드는요. 이 공개키의 그러한 기반 이 플랫폼을 가지고 비밀키라는 것을 어떤 뉴 프로덕트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쓰는 것은요. 다 어떻게 보면은 공개키 즉 비밀키 이렇게 또는 비대칭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대응되는 유일한 비밀키로 해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받는 사람의 개인키를 모르는 제3자는 메시지 복호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바로 비밀키 알고리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비밀키 알고리즘은요, 이 문제가요, 여기서 비대칭키 알고리즘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요, 대칭키 암호 방식은 비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비밀 통신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키의 생성과 분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비대칭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달라서 비대칭 암호 방식으로 불리워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키, 개인키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키가 암호화, 복호화 기능을 모두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공개키고 하나는 비밀키라는 것을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해시 함수의 병행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OTP가 여러분들 OTP 금융권 할 때 OTP 그 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해시 함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비대칭키는요. 구조상 복잡한 수학 연산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잘 나오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해시 함수. 그 해시 함수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이 바로 OTP 키를 많이 쓰고 계시죠. 이 해시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비트열을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인 해시 코드로 압축시키는 그러한 이 알고리즘이 바로 해시 함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요 일방향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one way function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ne way function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그 107페이지 있죠. 107페이지에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함수는 변수를 통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연산 이렇게 있어요. 변수를 통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연산. 그래서 fx가 0에서 x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일방향 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교재에서도 좀 적어뒀습니다. 교재에서도 적어뒀는데요. 일방향 함수는 그 자체가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프로토콜 구축, 즉 전자서명 프로토콜 구축에 있어서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바로 일방향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진 출력에 대해서 입력값을 구하는 것을 바로 일방향 함수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또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같은 출력을 내는 또 다른 입력을 찾아내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산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고 이제 응용 보안 기술이 있고 해서 쭉 내용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가네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유명하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고 아주 악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주어서 이 국내적으로도 대학도 개강을 미루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도 개학을 미루게 됐고 이렇게 많은 또 일단 경제적인 그런 활동마저 위축이 된 이러한 이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들어가서 시스템이나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자신을 복제하고 그 시스템과 파일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을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이 구성 요소는요. 검색 루틴, 그다음에 복제 루틴, 그다음에 바이러스 루틴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그래 중요한 내용은 아니까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감염 부위에 따른 분류를 보면 부팅 바이러스가 있고 파일, 그리고 부팅 앤드 파일 바이러스가 있어요. 부팅 바이러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다음에 실행 파일을 여러분들 .exe가 있는데요. 그것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서 결국 PC가 아니 하드웨어가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팅 바이러스, 그 다음에 파일 바이러스, 부팅 앤드 파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바이러스는 감염된 이러한 데이터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였을 때 이 바이러스가 실행된다고 하네요. 감염된 이러한 데이터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였을 때 이 바이러스가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매크로 바이러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매크로 바이러스인데요. 자, 그러면 응용 보안 기술에서요. DRM이 있습니다. DRM. 자, DRM은요. 저작권 보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애써서 만들어서 올려놓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을 한다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학교에서는 바로 뭡니까? 학교에서는 교재를 복사하는 그러한 행위죠. 그것은 저자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면 파먹는 그러한 이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콘텐츠를 무단 복사했다는 것이죠. 애써서 만든 그것을 노동력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DRM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에서 이용까지 유통 전 과정에 걸쳐서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리 보호하고 부여된 권한 정보에 따라서 이 콘텐츠의 이용을 제어 통제하는 그러한 이 기술을 바로 DRM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기술이 있고 유통 기술이 있어요. 보호 기술은요,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관리 기술은요,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효율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유통 기술은요, 디지털 콘텐츠의 투명하고 편리한 유통 환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고요. 이렇게 교환이 이게 지금 동영상 나와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DRM 책에 그림 사이에 구에 있죠. DRM, DRM 라이선스 서버, DRM 에이전트 이랬는데 DRM 패키지는 뭡니까? 원본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파일을 암호화하는 그러한 이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바이더 그 뒤에 옆에서 보이시죠 이게 패키지가 보입니다. 라이센스 서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서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보호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극적 보호 기술은요, 허가되지 않는 사용자로 하여금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은 법적인 자각심을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이 방식을 바로 소극적 보호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 보호 기술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워터마킹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세 시대 교회에서 암호문을 내어 보낼 때 사용하는 투명한 그림이나 이 글씨를 바로 디지털 워터 마킹이라고 부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킹은 여러분들 그 뭡니까 GPS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햇빛에 비쳤을 때 안에 투명한 그러한 그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폐를 복사한다는 것은요 범법 행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유통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워터마킹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핑크 프린팅 기술이 있네요. 그래서 저작권자나 판매자의 정보가 아닌 콘텐츠를 구매한 그러한 사용자의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콘텐츠 불법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워터마킹과 차별화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의 정보를 말하고 있고요. 디지털 워터마킹은 제작자의 정보가 적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보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방식이 있고 복제 방지가 있습니다. 사용 제어는 비록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허가된 사용 권한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이 방식을 바로 사용 제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접근 제어라고 있습니다. 접근 제어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복제 방지는요, 디지털 콘텐츠 그게 CAS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매체를 보고자 할 때 매체에 대한 사용료를 미리 지불해야만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복제 방지가 나옵니다. 복제 방지는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 매체나 또는 디바이스에 종속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함으로써 비록 다른 매체나 디바이스로 콘텐츠가 복제되어도 복제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기술적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이렇게 그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게
지금 이동통신 오늘 그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했던 내용을 다 못한 것은요. 오프라인 시간에 해서 여러분들에게 3주차 교환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또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캐션 마크입니다. 따로 공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